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4시 뉴스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4.16 약속 국민연대는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라임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마포구가 지자체 최초로 영유아 발달 지원 검사를 지원합니다. 광주시가 광주잡 온택트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충청북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향년 78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호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뒤를 이어 회장에 오른 고인은 33년간 그룹을 이끌었는데요. 삼성전자를 세계적 초인류 기업으로 키우는 등 삼성그룹과 한국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선도해온 거목이었습니다. 이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계각층은 추모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각 언론사들의 평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A일보는 이 회장은 세계 인류가 되기 위해 집요했다며 세계 변방에 머물러 있던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적당주의와 이류의식을 과감히 깨부수는 혁신 경영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B일보는 실패한 자동차 사업과 무노조, 비노조 경영 원칙은 시민과 노동계의 끊임없는 비판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주목하고 싶은 건 그의 안목과 불굴의 도전 정신이라며 제2, 제3의 이건희 같은 거목이 우리에겐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이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부회장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는데요.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불법 행위 등으로 법의 심판대에 서 있는 상황이지만 고인의 업적을 계승하되 굴곡의 그림자는 반드시 청산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인으로서 이 회장의 궤적에는 명함이 나뉘지만 누가 뭐라 해도 한국 경제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거인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세계 1등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지고 사라질지 모른다는 그의 메시지는 그가 떠난 이후에도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 종사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명이 산업재해로 희생됐는데 이 중 절반인 10명이 올해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언론사들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각 언론사들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일보는 택배 노동자의 과중한 업무를 덜기 위한 분류인력 상시 충원, 수수료 인상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며 택배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택배 노동자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자는 약 15%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국회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적용 제외를 폐지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일보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를 막기 위해선 분류인력 충원, 배달운임 현실화, 산재보험 의무 적용 등과 함께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당일 배송의 폐지를 이젠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당일 배송은 편리한 제도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계속할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C일보는 택배 노동자를 살리려면 주 5일제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 악화는 결국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정부와 택배업계는 주 5일제 도입, 당일 배송 폐지, 분류 작업 추가 인원 확보 등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D일보는 과로로 인한 택배 기사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택배업체는 진정한 개선 의지도 없고 정부 또한 감시 기능을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갈등이 첨예한 만큼 택배업계의 문제는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풀어가야 하며 아울러 전 국민이 택배를 이용하는 만큼 시민들도 택배 노동자 권익이 지켜지도록 관심을 갖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 대한통운이 지난 22일 잇따른 택배기사 사망 사고에 대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 4천여 명의 분류 지원 인력 추가 투입, 분류 자동화 설비 구축 등을 발표했는데요. 업계 1위인 CJ 대한통운의 사과로 업계와 기사 간의 갈등은 한 단계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CJ 대한통운이 제시한 대책으로 갈등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시각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민적 관심도 필요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동학대의 누명을 쓰고 폭언에 시달린 보육교사의 사망에 대한 청원입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누명 쓰고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2018년 11월께부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가족의 폭언에 시달렸는데요.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는 폭행과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앞서 학부모의 고소로 이루어진 A씨 아동학대 혐의 수사는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으나 학부모 측은 세종시청에 지속해서 어린이집 관련 악성 민원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동생이라는 청원인은 학부모 측은 어린이집 안팎에서 제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원생 학부모뿐 아니라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과 인근 병원 관계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피를 말리듯 악랄하게 괴롭히고 누나의 숨통을 조여온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7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약 32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일어나지 말아야 했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죠.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4.16 약속 국민연대가 국민들에게 국민동의 청원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4.16 약속 국민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입법약속 이행 촉구 및 10만 국민동의 청원 국민동참 호소 각계 인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16 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10월 6일부터 시작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에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4.16 연대가 밝힌 국민동의 청원은 두 가지로 하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고 다른 하나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입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10만 명을 넘어야 입법이 성립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전해철 의원을 단장으로 한 사회적 참사 대책 TF를 구성해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임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수사를 담당한 서울 남부지검장은 이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5분 전 이명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박 지검장은 라임 수사의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검사 비리는 김봉현의 입장문으로 처음 알아서 대검에 보고 자체가 없었고 야당 정치인 비리는 지난 5월부터 검찰총장에 직접 보고했다고 설명하는 등 라임 수사 등을 문제 삼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지검장은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다음 날인 23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의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에 공백이 없도록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의 사직을 수리하고 이정수 대검기조부장을 후임 남부지검장으로 전보 발령해 즉시 업무에 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와 한신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이 코로나19에 따른 변화된 일상과 해결책을 모색해보고 일자리와 창업에 필요한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토크숍이라는 색다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크숍에 앞서 지난해 강북구와 한신대는 지역 주민과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북구가 한신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함께 지난 17일 오후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우리 동네 이야기를 주제로 가든 토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토크숍은 토크쇼와 워크숍의 합성어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과 그에 따른 문제를 짚어보고 일자리와 창업에 필요한 자원을 공유하는 등 지역 발전의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제안된 내용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예정으로 이날 토크숍에서는 사업단장과 강북마을 운영위원, 지역 청년 대표 등이 패널로 나서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열린 가든 토크숍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의 인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주민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쳐있는 몸과 마음에 여유를 주기 위한 공연도 마련되는 등 토론을 전후해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지난해 업무 협약을 통해 강북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한신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토대로 청년과 주민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는 등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캠퍼스타운은 한신대 서울 캠퍼스를 포함해 강북구 수유동과 인수동 일대에 오는 2021년 말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마포구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동의 20% 이상이 발달 지연 상태를 보이며 그로 인해 부모의 25.6%가 우울감 등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포구는 이러한 실태를 고려해 영유아 발달 지원 검사를 지원합니다. 마포구가 만 6세 미만 아동의 발달 지원 검사를 지원하는 내용의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24일자로 공포 시행합니다. 이처럼 발달 지원 검사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마포구가 전국 최초입니다. 마포구는 이 조례에 근거해 영유아별로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 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의 검사를 지원합니다. 검사 후에도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연령별 맞춤형 심리, 언어, 미술치료 등을 지원하며 부모 상담 서비스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마포구는 아동 발달 지연을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로 삼고 체계적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의왕시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10월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 중간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게끔 건축물이 지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걸 감안하셔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복지관 별관은 지하 1층에 240명 수용 규모의 노인 전용 목욕탕과 갤러리를, 지상 1층에는 경로식당과 북카페를, 그리고 지상 2층에는 사무실과 강당을 조성해 어르신들에게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의왕시는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을 202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해 고천, 부곡, 오전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해마다 개최해왔던 소상공인 창업박람회를 올해는 온라인으로 한 달간 개최합니다. 대전시가 지역 내 예비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창업 모델을 선보이기 위해 10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20년 대전 소상공인 창업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온라인 창업박람회는 소상공인 6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관, 프랜차이즈관, 창업기업관 3곳이 운영됩니다. 또한 가맹점주 모집과 자사홍보, 한국외식산업협회와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컨설팅관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다양한 성공 창업 아이템을 예비 창업자들에게 제공해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자세한 온라인 창업박람회 운영 내용은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11월 6일까지 혁신기술 선도기업과 함께하는 광주잡 온택트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지역의 고용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온라인 일자리 정보 시스템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됩니다. 취업 박람회에는 청년 친화 강소기업인 우리로와 혁신기술 선도기업 메가테라퓨틱스 등 3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광주 잡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업 정보를 확인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인 기업에는 인공지능 역량 면접 이용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AA 화상 모의 면접을 경험하고 대면 면접, 이에 따른 피드백까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매칭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취업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온라인 상담 종합 상황실, 일자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화상 면접 등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가을철에는 날씨가 건조하고 낙엽이 많아서 한번 산불이 나면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큰데요. 강릉시가 11월부터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본청과 읍면동에 산불 상황실 19곳을 운영하고 산불 감시원과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를 배치해 24시간 산불을 감시합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동 진화를 우선으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와 헬기, 진화 차량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청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 20명과 18개 읍면동에 진화대, 감시원 등 24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관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이행 점검을 실시합니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보호를 위해 올해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크게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나뉩니다. 공익직불제 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및 잔류 허용 기준 준수,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총 17가지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관계자는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을 점검해 문제가 있을 경우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여러 건의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횡성군이 무인 로봇을 활용한 섬유질 자가 배합 사료 급여 시스템 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횡성군이 자가 제조 섬유질 배합 사료, 자가 TMR을 급여하는 관내 2개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무인 로봇 활용 섬유질 자가 배합 사료 급여 시스템 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가 TMR은 곡물류와 조사료, 보조사료 등을 혼합, 배합 비율과 영양가 계산, 급여량 조절, 급여 방법 등에서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 도입된 무인 로봇은 프로그램 설정 및 원격 제어로 사료 배합기에서 조제된 사료를 싣고 축사 바닥에 설치된 마그네틱 라인을 따라 자율주행하여 각각의 사료 급이대에 정량 사료를 공급해 노동력 50%, 생산비 10% 이상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스마트 축산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역대 최초로 충청북도와 3개 시군이 공동 수상하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청북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종합대상에 이어 올해는 최우수상으로 일자리 관련 사업비 2억 원을 인센티브로 지원받게 됩니다. 일자리 대상은 올해로 9년째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와 관련 정책을 종합평가 시상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 행사입니다. 특히 역대 최초로 충청북도와 충주시, 괴산군, 청주시 등 4개 지자체가 공동 수상해 위상을 높였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일자리 재형 투자를 해온 결과 한 6,600개의 기업체와 거기서 그 기업들이 우리 고용을 채용하겠다는 인원이 약 23만 7천 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취업자 수와 경제활동 인구가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면서 고용률
이런 취업률, 경제활동고 취업자 수가 이 전국 대비 상향이 수준을 유지한다는 걸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저희들이 목표형제를 체계적으로 구조 분석한 결과 아마 전국 그 대회에서 우리가 2년 연속 수상을 했는데, 이러한 사항은 우리 충북의 유관경 네트워크, 인자위, 기업체, 기업인협의회, 상공회의소, 교육청, 고용부, 충북도, 충북연구원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네트워크 상에서 이런 사항을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그런 데서 기인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민선 5기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일자리 지향형 투자 유치를 통해 지난 10년간 23만 7천 명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또한 내수기업의 수출 활성화 전략인 충북형 경영을 통해 수출 확대 등으로 경제 성장률 6.3%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과 일터 개선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질을 개선해 상용 근로자 비율 58.4%, 고용보험 피부험자 비율 49.3% 등 각각 광역도 1, 2위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일생활 균형지수는 전국 3위로 지난 2017년 전국 17위에서 14단계 올랐습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 역시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청년 여성 일자리 플랫폼인 청춘잡담, 충북 청년광장, 청년위원회 등을 통해 청년 정책을 점검했고, 그 결과 30대 고용률 78.3%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충북은 그 부가가치액의 전국 대비 10%가 높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이 충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시군 기업인 협의회와 또 지금 우리 11개 시군 일자리 부서와 우리 충북도와 또 특히 이제 충북연구원하고 상공회의소 이런 데와 더 밀착해갖고 네트워크 속에서 기업인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을 정책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내년도 평가에서도 충북만의 일자리의 질을 높인 특색 있는 사업이 발굴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시가 지역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명천동 일원에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설치합니다. 보령시는 지난 8일 시청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천 예미지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은 물론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명천 더베스트 예미지 아파트에 어린이집 수요 인원이 많았던 만큼 어린이집 전체 정원의 70%를 아파트 거주자 자녀로 우선 입소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가을 정취를 가득 담은 2020 양산 국화 전시가 지난 24일 개막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국화 1,000만 송이가 전시된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하북면 통도사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통도사 계산대제와 연계해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장식을 비롯한 문화 공연, 먹거리 장터 등은 열리지 않고 국화 전시 위주의 행사만 열립니다. 주 행사장은 통도사 산문주차장으로 다양한 국화를 주 행사장 이동로와 통도사 산문에서 경내로 이어지는 약 1km 구간에도 전시해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며 행사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행사 기간 동안 자차를 이용한 방문객들의 주차를 위해 산문주차장 인근 통도 환타지아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합니다.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접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진피해 구제심의위원회가 포항을 방문해 지진 피해 극복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13일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 및 지원단이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위원회는 지진 피해구제 접수처 현장을 점검하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전반적인 피해구제 접수 상황을 살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던 장량동 접수처를 우선 방문해 담당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듣고 지진 피해 접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은 피해구제심의위 소위원장단과 면담을 가지고
피해 주민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침체된 포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한 심의 시 포항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지진으로 인한 피해 구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은 내년 8월 31일까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점 접수처 등 34개 접수처에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나눔 행사를 잇따라 열어 후원 증서 및 식료품을 전달했습니다. YN텍 박지영 대표이사와 하나솔루션 여수공장 김상훈 총괄임원은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각각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의 후원 증서를 권오봉 여수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 물품은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현물 지정 기탁 후 조손과정과 저소득 장애인 세대와 같은 어려운 이웃에게 시상품권 100매와 김 세트를 전했습니다. 또한 GS칼텍스 김영국 사장은 여수시와 여수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거북선에 실린 쌀과 식료품 선물 세트를 마련해 지역의 136개 복지기관, 독거노인 460세대, 세터민 170세대에 전했습니다. 장수군이 산불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책본부를 운영하는데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황인아 기자입니다. 장수군이 12월 20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대책본부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 38명과 산불 인화물질 제거 요원 16명 등 총 54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구성하고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군은 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과 각종 시기, 원인에 따른 지역 산불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논밭두렁과 농산 폐기물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농업 부산물 등 소각행위는 읍면 사무소나 산림과에 신청해 소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5년 전부터 전라북도 익산시엔 유류 저장 탱크와 무허가 건물이 방치돼 있습니다. 화재 사고 시 대형 피해도 우려돼 수차례 민원이 제기됐지만 익산시는 강제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는 여전한데요. 강석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익산시의 한 폐건물. 이 건물은 국유지와 사유지를 점유한 무허가 건물로 이곳에 들어선 지도 20년 가까이 됐고 5년 전부터는 빈 건물로 방치됐습니다. 지붕에는 폐타이어가 올려져 있고 곳곳에는 잡동사니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2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유류 저장 탱크가 보입니다. 인근에는 대형마트와 아파트가 즐비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인근 주민이나 노숙자들도 쉽게 드나들 수 있어 경각심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료 탱크가 있다 보니까 말하자면 매일 그 문을 닫아놓고 그렇지만 많은 그 주요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노숙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와서 가끔 말하자면 우리한테 말도 없이 우리 탱크에 막 들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건 하루빨리 지금 철거가 돼야 한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유류 저장 탱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공문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공문서에는 익산시에서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납부금을 확보하지도 못한 데다가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강제 철거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만약 공익성 침범을 저해하지 않는 한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강제 처분을 또 위법하다라는 판례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쉽게 또 강제 철거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쌍방 간에 좀 협의해 주시기를 저희는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또 유류 저장 탱크는 개방된 곳에 위치해 누구나 접근하기 용이하지만 익산시 관계자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고의로 방화를 하지 않는 한 거기가 문이 좀 잠겨 있나 봐요. 저는 이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직원이 한번 갔더니 문이 잠겨 있고 이제 접근이 어렵고 또 펜스로 쳐져 있어서 고의로 방화를 마음먹고 하지 않는 한은
거기까지는 뭐 접근이 좀 약하지 않나. 결국 도심 속에 재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고의적으로 방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재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시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익산시는 손을 놓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재생사업도시로 선정된 무주군이 도시재생과 관련해 우수지자체상을 수상했는데요. 향후에도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황인아 기자입니다. 무주군이 제7차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에서 우수지자체상과 우수지자체 단체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날 황인홍 군수는 우리 군이 지향하는 목표에 더 가까이 도달하고자 군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모든 참여 주체들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매진하고 있는 무주군은 2018년도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소규모 재생사업 2건이 선정, 2019년 12월 사업을 마무리했으며 올해 6월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무주군청 논총과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이 아름다운 무주를 만들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세계 소식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긴급 뉴스로 타전하며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이 회장의 생애를 조명했습니다. AP통신은 이 회장이 소규모 TV 제조업체를 글로벌 가전제품 거인으로 변화시켰다며 30년 사이 삼성전자는 글로벌 브랜드로 부상했고 전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TV, 메모리칩 제조기업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부인과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어록을 소개하며 이 회장은 소니 등과 경쟁하기 위해 혁신을 촉진하려고 노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큰 사상가로서 거시적인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면서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의 주춧돌이며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북중 무역이 지난해보다 무려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은 5억 3,117만여 달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8%가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3월 1,864만여 달러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6월에 다소 회복됐지만 이후 7, 8, 9월 석 달 연속으로 다시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2,081만여 달러, 우리 돈 약 234억 원에 불과해 전달인 8월에 2,583만여 달러, 약 291억 원보다 19.4%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한 교육센터에서 현지 시각 24일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13명이 숨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보건부 대변인은 30명의 부상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장에서 13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사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 IS는 이날 텔레그램 메신저에 올린 성명에서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프로야구와 프로농구 등 스포츠 경기도 관중의 30%까지 입장이 허용됐죠.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인 만큼 마스크 착용과 육성 응원 금지 등 경기장 내에서의 방역수칙 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안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가 조성되길 바라며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